경기도 광주 땅,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서 제일가는 부자 천석군이라 불리던 김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넓은 기와집에 하인만 수십 명, 논밭이 끝도 없이 펼쳐진 그런 집안이었지요. 그런데 이 김대감에게는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 부인을 일찍 여의고 쌍둥이 아들 시우와 시윤을 혼자 키우다가 재혼을 했거든요. 새어머니로 들어온 이가 바로 박씨 부인입니다. 겉으로는 얌전하고 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온통 재산 생각뿐이었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외로움에 못 이겨 모른 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도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밖은 추운가요?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편안히 앉으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눈 내리는 어느 겨울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재산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피보다 진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1부 불타는 유언장. 경기도 광주 땅,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서 제일가는 부자 천석군이라 불리던 김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넓은 기와집에 하인만 수십 명, 논밭이 끝도 없이 펼쳐진 그런 집안이었지요. 그런데 이 김대감에게는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 부인을 일찍 여의고 쌍둥이 아들 시우와 시윤을 혼자 키우다가 재혼을 했거든요. 새어머니로 들어온 이가 바로 박씨 부인입니다. 겉으로는 얌전하고 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온통 재산 생각뿐이었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외로움에 못 이겨 모른 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김대감이 갑자기 병을 얻었어요. 의원을 불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날이 기력이 떨어지더니 급기야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었지요. 시우야, 시윤아. 병상에 누운 아버지가 10살 난 쌍둥이를 불렀습니다. 형 시우는 또렷한 눈의 아버지를 닮은 의젓한 아이였고, 동생 시우는 순하고 손재주가 좋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시우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차갑기만 했어요. 얘들아, 아버지가 이제 오래 못 있을 것 같구나. 안 돼요, 아버지. 우리가 약 더 구해올게요. 시윤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말 잘 들어라. 너희 새어머니는 걱정이구나. 혹시라도 너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북쪽 흑호산에 너희 삼촌 강철이가 산다. 내 동생이지. 겉은 거칠어 보여도 속은 따뜻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찾아가거라. 반드시 너희를 지켜줄 게다. 삼촌이요? 우리한테 삼촌이 있었어요? 시우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사실 집안에서 강철 삼촌 이야기는 금기였거든요. 뭔가 죄를 짓고 쫓겨났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사연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다 알게 될 게다. 기억해라. 흑호산 강철. 그 말을 마지막으로 김대감은 눈을 감았습니다. 3일장을 치렀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요. 하지만 쌍둥이 형제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새어머니 박씨 부인이 곡을 하긴 하는데 눈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입가에 묘한 미소까지 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바로 그날 밤. 너희 둘 나가거라. 박씨 부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사랑방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시끄러워. 나가라니까. 내가 대감마님 유품 정리할 게 있으니 나가 있으라고. 쌍둥이는 쫓겨나듯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우는 뭔가 수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형제는 병풍 뒤에 몸을 숨기고 박씨 부인을 지켜봤습니다. 박씨 부인은 주위를 살핀 뒤 아버지의 베갯잎 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지요. 이게 그거로구나. 봉투를 뜯는 박씨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대고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박씨 부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전 재산을 저 두 꼬맹이들에게 다 준다고? 나한테는 고작 별채 하나? 밭대기 조금?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망할 영감이 죽어서까지 나를 우습게 보다니. 그녀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유언장을 구겨서 화로 쪽으로 던졌습니다. 안 돼. 그 순간 병풍 뒤에서 시윤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놈들이 거기 있었어? 하지만 시윤은 이미 화로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찌르듯 아팠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손을 뻗어 타들어가는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악! 손바닥이 화끈거렸지만 유언장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이 버릇없는 것들. 박씨 부인이 달려들어 유언장을 낚아챘습니다. 순간 찌익하는 소리와 함께 종이가 반으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였어요. 찢어진 유언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김대감의 인장. 그러니까 옥도장이 찍힌 아랫부분이 박씨 부인의 발길질에 채여서 공중으로 붕 떠올랐거든요. 종이 조각은 마치 깃털처럼 팔랑팔랑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떨어졌는데 방바닥 구석 마루판 틈새 사이로 쏙 빨려 들어가 버린 겁니다. 저게. 박씨 부인이 바닥에 엎드려 손을 집어넣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틈은 어른 손가락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좁았거든요. 여봐라. 여봐라. 박씨 부인이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저 두 놈을 당장 광에 가둬. 아니, 아예 내쫓아버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하인 5~6명이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쳤어요. 도망가자. 시우가 동생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두 형제는 익숙한 복도를 내달렸습니다. 이 집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건 바로 이 아이들이었으니까요. 뒤뜰 담장 밑 어릴 적 놀던 개구멍이 있었습니다. 형, 여기. 시윤이 먼저 기어 들어갔습니다. 옷자락이 걸렸지만 시우가 힘껏 잡아당겨 빠져나왔어요. 밤하늘에는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휘감았지요. 형, 이제 어떡해? 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들이 의지할 곳이라곤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시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한 번 본 것, 한 번 들은 것을 절대 잊지 않는 게 시우의 재주였거든요.
6개월 전 병상에서 아버지가 했던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흑호산. 강철 삼촌. 북쪽으로 가야 해. 흑호산으로. 거기 호랑이 나온다던데. 거기 우리 삼촌이 계셔. 그날 밤 10살 쌍둥이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눈보라를 뚫고 북쪽으로 걸었습니다. 발은 곧 얼어붙었고 온몸이 파랗게 질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박씨 부인이 보낸 하인들이 쫓아오고 있었고 멈추는 순간 얼어 죽을 판이었으니까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1시간? 2시간?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형, 나 더는 못 걷겠어. 시윤이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조금만 더. 조금만. 시우가 동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시우도 이미 기력이 다한 상태였어요. 그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불빛. 두 아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 그 불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산 중턱 통나무를 거칠게 엮어 만든 오두막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이었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 똑똑, 똑똑. 시우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똑똑똑. 누구냐? 안에서 굵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음악 마이너스 긴장감 있는 선율. 문 앞에 선 사람은 거인이었습니다. 키가 7척도 넘어 보이는 산만 한 덩치에 얼굴을 가로지르는 흉터, 덥수룩한 수염. 손에는 피 묻은 사냥칼을 들고 있었어요. 뭐야 이게? 그 사람도 놀란 듯 했습니다. 문 앞에 꾀죄죄한 꼬마 둘이 파랗게 얼어서 떨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흉폭해 보이는 사람의 눈빛이 슬펐어요. 마치 상처받은 짐승처럼. 삼촌. 맞으세요? 시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형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시우의 눈이 죽은 형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들어와. 그가 아이들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강철입니다. 김대감의 친동생이자 쌍둥이 형제의 친삼촌이지요. 한데 이 사람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집안 재물이 없어진 일이 있었는데 박씨 부인이 강철을 도둑으로 몰았거든요. 형님, 저는 안 했습니다. 강철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형 김대감은 새 부인 편을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어쩌겠느냐. 네가 집안의 은자 100냥을 훔쳐간 게 사실이라면. 형님, 집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날 강철은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찬 채로요. 그리고 이 흑호산에 들어와 사냥꾼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등진 채 사람들과도 멀어진 채 홀로 살아온 5년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형의 자식들이 찾아온 겁니다. 몸 좀 녹여라. 강철이 아이들을 화로 앞에 앉혔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아이들의 얼어붙은 손발을 주물렀어요. 아프지?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풀린다. 강철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녹이고 나서야 강철이 물었습니다. 형님은 무사하시냐? 시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강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언제? 보름 전에. 강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한참 뒤에야 강철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기까지 온 거냐? 혼자서? 네. 새어머니가 저희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시우는 그간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불타는 유언장, 마루 틈으로 빠진 옥새, 박씨 부인의 음모까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강철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여편 내가 형님을 죽였다고? 약방 장부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새어머니가 이상한 약을 계속 샀거든요. 젠장. 강철이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오두막이 흔들렸어요. 삼촌. 시윤이 겁먹은 듯 움츠러들었습니다. 아, 미안하다. 겁주려던 건 아니고. 강철이 서툴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잘 왔다. 여기가 좁고 허름하지만 일단은 쉬어라. 배고프지? 강철이 솥에 남은 죽을 퍼주었습니다. 너무 오래 끓여서 질척하게 된 죽이었지만 아이들은 개걸스럽게 먹었어요. 천천히 먹어. 체한다. 강철이 아이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쌍둥이는 강철의 곰가죽 이불 속에서 골아떨어졌습니다. 강철은 잠든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제가 지킬게요. 이 아이들만큼은. 여러분 차 한 모금 드시고 계신가요? 아직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흑호산에서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호랑이 삼촌과 천재 쌍둥이의 좌충우돌 동거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2부 호랑이 삼촌의 동거 일기 100-200.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으악, 불이야. 동생 시윤의 비명에 형 시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강철 삼촌이 죽을 끓이려다 솥을 태워먹은 겁니다. 아, 젠장. 이게 왜 이래. 강철이 당황해서 솥을 들고 우왕좌왕했습니다. 평생 무술만 연마하고 사냥만 해온 사람이 부엌 일을 할 리 없었지요. 삼촌, 비켜보세요. 시윤이 나섰습니다. 타다 남은 솥을 재빠르게 씻어내고 남은 쌀로 새로 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불 조절은 이렇게 해야 하고요. 저어줄 땐 이렇게. 뚝딱뚝딱. 시윤의 손놀림은 신기할 정도로 빨랐습니다. 오오. 강철은 입을 벌리고 지켜봤습니다. 이게 10살짜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었거든요. 곧 고소한 냄새가 오두막에 퍼졌습니다. 다 됐어요. 드세요, 삼촌. 고맙다. 강철이 죽을 떠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이거 내가 끓인 것보다 100배는 낫구나. 삼촌 것도 맛있었어요. 그냥 좀 탄 것뿐이에요. 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철은 아이들에게 헌신적이었지만 육아에는 정말 젬병이었어요. 어느 날은 빨래를 하다가 옷을 찢어 먹었습니다. 이게 왜 안 닦여?
힘으로 문지르다 보니 천이 찢어진 거예요. 삼촌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시우가 웃으며 강철에게서 빨랫감을 받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장작을 패다가 도끼자루를 부러뜨렸습니다. 아니, 이 나무가 왜 이렇게 약해? 나무가 약한 게 아니라 힘 조절을 못한 거였지요. 삼촌, 제가 고쳐드릴게요. 시윤이 나섰습니다. 부러진 도끼자루를 빼내고 새 나무를 깎아서 꼭 맞게 끼워 넣었어요. 이런. 고맙구나. 강철은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도 삼촌에게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강철은 비록 살림은 못했지만 산에서 살아가는 법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났거든요. 봐라. 이 풀은 먹을 수 있고 이 풀은 독이 있다. 삼촌 어떻게 구별해요? 인맥을 봐라. 이렇게 생긴 건 대부분 약초고. 강철은 아이들에게 산나물 캐는 법, 짐승 발자국 읽는 법, 날씨 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구름이 이렇게 낮게 깔리면 곧 눈이 온다. 산에선 날씨를 읽는 게 목숨이야. 우와, 신기해요. 시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강철은 또 아이들에게 활 쏘는 법도 가르쳤어요. 팔꿈치는 이렇게, 시선은 저 관역에 고정하고. 삼촌, 전 힘이 약해서 활 시위를 못 당기겠어요. 시윤이 투덜댔습니다. 괜찮아. 자꾸 하다 보면 늘어. 처음엔 다 그래. 삼촌은 언제부터 활을 쐈어요? 나 10살 때부터. 우리랑 같네요. 아이들은 삼촌과 공통점을 찾을 때마다 기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셋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철이 큰 노루를 잡아왔습니다. 오늘은 고기 잔치다. 와.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고기를 구우며 강철이 물었습니다. 너희 여기 사는 게 불편하지 않으냐? 아니요. 좋아요. 시우가 대답했습니다. 집도 좁고 밥도 맨날 똑같고. 그래도 좋아요. 삼촌이 있잖아요. 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너희 아버지. 내 형님이 살아계셨다면 좋았을 텐데. 삼촌,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철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좋았지. 형님은 나보다 10살이 많았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형님이 나를 키웠거든. 그랬어요? 응. 형님은 글 공부를 하고 나는 무예를 배웠지. 형님이 늘 말씀하셨어. 강철아, 너는 내가 지킬 테니 마음껏 칼을 휘둘러라라고. 강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집안 돈이 없어졌어. 은자 100냥이나 되는 큰 돈이었지. 박 씨 부인이 날 범인이라고 했어. 증거도 있다고. 무슨 증거요? 내 방에서 은자 몇 냥이 나왔다는 거야. 누가 몰래 넣어둔 게 분명한데. 형님은 날 믿지 않으셨어. 증거가 있는데 어쩌겠느냐고 하셨지. 그 말이 칼보다 아팠어. 형님이 날 안 믿는다는 게. 시우가 삼촌의 손을 잡았습니다. 삼촌은 안 했잖아요. 우린 알아요. 고맙다, 시우야.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쌍둥이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형 시우는 한 번 본 것을 절대 잊지 않는 기억력이, 동생 시우는 무엇이든 고치고 만드는 손재주가 있었지요. 이 재능이 곧 큰 도움이 됩니다. 며칠 뒤 강철은 아이들을 데리고 읍내장에 갔습니다. 사냥한 짐승 가죽과 약초를 팔러 간 거예요. 어서 오시게 강철씨. 약재상 주인이 반겼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영 수상했어요. 오늘 가져온 건 뭔가? 인삼 몇 뿌리하고 녹용이요. 강철이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약재상 주인이 물건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쯧쯧, 이게 어딜 봐서 상급이여. 중급도 아깝소이다. 은자 5냥. 뭐, 이놈이. 지난번엔 분명 이것보다 못한 걸 7냥에 팔았잖소.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싫으면 다른 데 가시게. 강철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다른 약재상까지는 너무 멀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시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저씨, 그 장부 좀 보여주세요. 응. 이 꼬마가 뭔. 보여주세요. 시우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에 약재상 주인이 장부를 내밀었어요. 시우는 장부를 쓱 훑어봤습니다. 단 3초. 그리고는 조목조목 짚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18일 김씨 댁에서 가져온 중급 인삼 은자 7냥. 21일 이씨 댁 상급 인삼 은자 9냥. 23일 박씨 댁. 잠깐. 네가 어떻게. 우리 삼촌 인삼이 그것들보다 뿌리가 2배는 굵고 윤기도 좋은데 5냥은 말이 안 되죠. 게다가 여기 29일 거래, 정씨 댁 거래는 장부에 안 적으셨네요? 세금 안 내려고 빼돌리신 거 아니에요? 약재상 주인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이놈이 어떻게. 은자 12냥 주세요. 아니면 관아에 가서 탈세 신고할 거예요. 이 버릇없는. 하지만 약재상 주인은 결국 은자 12냥을 내놓았습니다. 시우의 눈빛이 너무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밖으로 나온 강철은 시우를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너 장부를 한번 보고 다 외웠냐? 네. 숫자는 잘 외워져요. 강철은 감탄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랬지. 글 한번 보면 절대 안 잊으셨어. 너도 똑같구나. 정말요? 그럼. 피는 못 속이나 봐. 시우가 뿌듯해했습니다. 그날 밤 강철은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없었으면 또 당할 뻔했어. 고맙다. 삼촌도 우릴 도와줬잖아요. 서로 돕는 거죠. 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철은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요. 이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오두막은 여전히 좁았고 밥은 늘 똑같았지만 셋은 행복했습니다. 강철은 아침마다 사냥을 나갔고 시우는 책을 읽으며 공부했으며 시우는 집안일을 돌봤습니다. 저녁이면 화로 앞에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지요. 삼촌, 내일은 뭐 먹을 거예요? 글쎄, 토끼라도 잡아볼까? 와, 좋아요.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긴장감 있는 음악으로 전환. 제3부 위기가 찾아오다 200-300
보름달이 뜬 어느 밤이었습니다. 강철의 친구 황 영감이 헐레벌떡 산을 올라왔습니다. 황 영감은 마을에서 대장장이로 일하는 사람인데 겉으로는 괴짜 노인처럼 보이지만 실은 강철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강철이 어디 있나? 영감님 무슨 일이세요? 시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애들아, 삼촌 어디 계시냐? 사냥 나가셨어요.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황 영감이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박씨 부인이 관아 사또랑 짜고 고변을 넣었어. 강철이가 너희를 납치했다고. 뭐라고요? 시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